네, 정치현안 직설 화요일의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22년에 이제 12월 올해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을 돌이켜보면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혹은 올해 사자성어에 등극되어 있는 과이불개라는 표현이 맞는지 우리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표현들이 또 와닿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정치 현안들을 넓게 펼쳐보고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시는 길에 혹시 뭐 너무 멀진 않으셨는지. 아니, 요즘 전철이 좋았어요. 예. 저 여의도에서 전철 타기 바로 옵니다. 예. 가깝게 오셨습니까? 바로 옵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제가 앞서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12월입니다. 예. 3월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네. 벌써 이제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맞이한 것인데요. 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순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여론조사로 나타난다고 봐요. 여론조사 이제 성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처음에 대선 치렀을 때는 거의 50%, 그다음에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30%, 최근에 와서는 40%. 순항이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이제는 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예. 회복이 되는구나. 저는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아까 다사다난 말씀 많이 하셨죠. 예. 올 1년 대통령께서는 다사다난한 그런 1년을 보내시고 계시구나. 예.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40%뭐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이 40%라는 지지율이 지난 10개월간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랜만의 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으로 놓고 보면 글쎄요, 뭐 아주 좋은 성적은 또 아니라는 평가가 뭐 뒤따를 수 있겠는데. 그 여론은 추세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정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추세를 보게 됐을 때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지지율이 회복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노동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시고 그분의 장점대로 아마 좌우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환기시킨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 처음에 그 취임을 하셔서 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분이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그 어떤 사적인 문제가 늘 정치와 쟁점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다고 봐요. 예. 이제는 그런 점도 회복이 되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뭐 노동개혁이다, 연금개혁이다, 교육개혁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네. 다음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네.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신다면은 40%를 최저선으로 해서 예. 점점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더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예. 계십니다만 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40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찌 됐든 아까 이제 선거에서 득표한 비율과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네. 40으로 따진다면 어쨌든 절반 이상의 국민의 지지율을 받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절반이 넘지 않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거나 반대로 얘기하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이래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예. 검찰 정치에 조금 치중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검찰 정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검찰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예. 죄 있는 사람 벌 주고 그죠? 차별했고. 예. 근데 대통령 정치는 뭡니까? 죄가 있든 없든 목에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당과도 같이 가야 되고 반대 진영하고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점이 초반전에는 좀 많이 미흡했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 40% 지지율을 최저선으로 해서 50%까지 넘어가려면은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좀 대통령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겁니다. 네. 이기면 표용하고 예.
그 야당에 해당되면 지면 승복해야 되는데 예. 설사 야당이 승복을 좀 하지 않더라도 예. 그러다 대통령 되시면 국정 전반을 아울러 가면서 야당도 만나고 예. 대화 설득도 하고 예. 그래도 안 될 때는 현실적으로 그 국회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 아닙니까? 예. 절대 다수당 그 룰을 또 따라가게 되면은 예. 어느 시점인가 국민들도 50% 이상 지지를 한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일반 민심이 이제까지 늘 정확하게 반영된 그런 추세가 아니었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바꿔야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이 지지해줬던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좀 지켜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켜보는 입장이고 예, 예. 아마 그분의 장점이 예. 이 눈치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눈치를 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독선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러나 과감한 개혁 과제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눈치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자세나 태도나 이런 게 또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혀 손도 대지 않고 말로만 했던 여러 가지 우리 국가 과제 중에서 개혁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과감하게 처리한다면은 네.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예. 집단지성인 국민들의 판단은 정확하거든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 국가 어떤 아젠다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어떤 대통령의 모습, 행정가로서의 모습, 정부 수반으로서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검찰 정치와 대통령 정치를 좀 구분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 문법 하에서 소통, 커뮤니케이션, 어떤 협치, 정치 이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약하다는 평가를 그동안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하면 오를 것인가, 더 많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지지를 받을 것인가라는 그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뚝심 있게 가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뚝심 있게 가면 국민들이 믿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지금 뭐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치 문법과는 너무 다른 소통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그래 예. 왔었잖아요. 예, 예. 그래 왔었는 게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나 그 어떤 현 윤석열 이 정부 이 같이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직접 봤잖아요. 몇 달 동안. 예. 그렇게 했을 때는 당장의 국정 운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정말 다음에 선거도 어렵겠구나. 예. 직접 보셨잖아요. 네.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나 특히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뭔가 좀 입장 변화를 가지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언론에 신문의 탑에 그 뭡니까 그 사법 리스크 해가지고 뭐 야당에 대한 이야기, 야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 예. 이게 계속 신문의 일면 이면으로 크게 나왔을 때하고 예. 중요한 국정 개혁 과제가 일면 톱으로 나왔을 때하고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직접 보게 되면 국민들은 이걸 원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일을 예.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 네. 입장 정리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 50% 이상 지지율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지 방법은 나와 있잖아요. 방향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뭐 대통령 본인이 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제 임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죠. 뭐 정책 운용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언론과의 소통, 또 야당과의 협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려 있고 변화한다면 계속 이제 권 의원께서 강조해 주시지만 변화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의 지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 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집권 여당의 요즘 시쳇말로 뭐 싫어하시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윤핵관 내지는 친윤 세력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 주변에 아청꾼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윤핵관이라고 이래 지칭되는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죠. 검찰에서 오신 분들은 저는 모르겠고요. 예. 그분들하고 이제 국회 활동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예.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 품성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핵관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단지 예. 어떤 정권이든 초창기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그 주위에 측근 그룹들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측근 그룹들이 물론 당연히 측근 그룹들 중에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비난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통령에 조언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위에 그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언하는 그룹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랄까? 그 개방이랄까? 이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맡은 분들의 품성을 보면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넉넉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뭐 사법고시 구선을 했든 어떻게든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코스를 걸어오신 분입니다. 예. 걸어오신 분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는 독선에 빠질 수 있고 저는 한때 지금 빠지고 계셨는데 예. 요즘은 조금 벗어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군사 권위주의 체제에서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은 네. 물론 우리 사회적으로 뭐 5.18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진짜 비난도 많이 받고 아직도 그 비난이 유지되고 있지만은 국방 안보는 내가 최고야. 그러나 사회, 경제, 교육 이런 데는 당신들이 최고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완전 위임했잖아요. 예.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전문가였는데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주게 되면은 예. 그리고 대통령 제로에서 국정의 컨트롤 본인이 꼭 맡아야 할 부분만 대해서 예. 치중하게 되면은 뭐 현재 윤핵관에 대한 시비도 좀 옅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대체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그때는 청와대죠.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뭐 여야 대표들을 모아서 뭐 차담을 하든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직 한 번도 그게 없었어요.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르지 말고 대통령 직접 야당 당사 찾아가면 어떠냐. 야당 당사 찾아가서 거기서 1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고 이러이러이러한 과제는 우리 국가가 꼭 해야 될 과제니까 좀 협조해 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국회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면은 국정 과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그런 상태로 가서는 민주당이 협조한다는 것은 굴종으로 보일 거고 예. 협조 안 하자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고 예. 그 야당도 어려워지지만 결과적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면 야당이 안 따라올 수 없고 협조를 안 할 수 없다. 예. 몇 번 그 다른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불러서 오찬 만찬 하지 마시고 예. 야당 당사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러면 야당에서 오지 마라 소리는 못할 터 그거 가서 뭐 진작에 1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 해도 좋습니다. 가서 모르는 거는 아 내가 몰랐구나. 본인이 확신 있는 부분은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국민적 합의가 예. 모이고 그 합의에 모인 걸 가지고 대통령이 추진하게 되면은 예. 여야를 떠나서 나라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되면 윤핵관이다 뭐 참모 뭐 저거다 별 시비거리가 없죠. 그는 어느 정권이라도 초창기에는 그 주의 측근 핵심이 있었어요. 예. 지금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분들 보면은 예를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위에서 도왔던 분들 아닙니까? 정치하다 보면은 다 되고 난 다음에 와서 도우는 분들하고 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도왔던 분들하고는 그 느낌이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예. 마냥 비난만 할 게 아니다. 단지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네. 가서 제대로 보고 예. 제대로 좀 이 여러 가지 그 말씀드리고 네. 그래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는 오히려 윤핵관 그분들한테 이걸 좀
요구하고 싶어요. 음.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음표라는 네. 단서가 달리시는 것 같은데요, 권 의원님. 그러면 네. 지금 그 혹시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전에 청와대라고 불렀던 우리가 네. 이제 당청 관계라고 불렀는데 네. 지금 이제 당대 관계라고 이제 네. 표현하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것이 너무 이제 수직 계열화된 것은 아니냐. 이제 즉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당무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언론에 그 나오는 기사를 찾아보면 뭐 사실상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급으로 뭐 룰 개정 포함해서 뭐 총선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윤 핵관이라는 분들이 밖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흘리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배적으로는 언론은 이미 대통령이 그 정도의 개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뭐 당무 개입 내지는 당대 관계가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원칙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당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 때 선거에 관여하지 마라. 당무일에 관여하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그 가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당 후보 지원 유세 다 나가고 당무일에 다 관여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것을 이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부터 고쳐야 돼요. 대통령께서 자기 당의 당무에 관여를 하고 자기 당 후보를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고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정치 허위의식이 극도로 나타나는 게 나는 당대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까지 수평적인 당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저 기억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좀 그게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전에 어느 대통령이 당대 수평 관계 말은 그래 하지만 실제로 관여 안 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거의 사실상 총재의 역할을 네. 했었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법을 고쳐야죠. 음. 법을 고쳐도 국민들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대통령이 자기 당 후보 지원하고 자기 당 일에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뭐 편안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무 개입 맞죠. 네, 네. 당무 개입 맞고 또 대통령 되면은 당대표 누구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을 말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현재 우리 현행 법 때문에 자꾸 이걸 시비를 거는데 네. 저는 그 시비 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단지 그 결과가 국정 운영에 좀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 다음에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 맞지. 그 형식 논리로 예. 대통령이 왜 당무에 개입해? 당무 개입해야죠. 당원인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탄핵됐을 때 그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개입한다고. 나로서는 정치를 현장에서 오래 해봤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눈 감고 아웅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아니냐. 고쳐야 됩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네. 질문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이 당원이라면은 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의견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당이 민주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은 대통령 말씀이 있으면 참고를 할 거고 민주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대통령 한 말씀 하면 그대로 일렬로 쫙 서가는데 결과가 중요하죠. 난 그래 했을 때는 1년 반이 안 남았죠. 예, 예. 내년 초내의 선거의 결과는 네. 어려워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연 어려워졌을 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거냐? 예.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얘기를 그 중점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예.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권 의원께서도 이제 개혁보수신당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역사를 한 번쯤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보면서 현 보수 정당,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아까 서두에 지금 저희가 당대 관계라는 것도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이 집권 여당이 이 대통령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기는커녕 스스로 뭔가 집안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제 뒤집어 보면 국민의힘은 그만큼 지금 나쁜 표현이지만 아사리판이니 내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나를 중심으로 뭉치게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당을 정리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당대표를 새로 뽑고 하려다 보니까 오늘 시점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100대 0 당심의 100을 두고 당대표를 뽑겠다라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안이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시면 국민의힘의 상황은 지금 괜찮은 겁니까? 국민의힘이 한국에 왔던 예를 들어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로 당명이 너무 자주 바뀌었잖아요. 예.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그때 개인 정당이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창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그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대통령 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신세 진구도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신세를 졌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데 윤석열 후보라는 분이 오셔서 선거를 이겼지 않습니까? 체면을 살려준 겁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도 아이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문제는 네네.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전당대회인데 그 앞에서 룰을 바꾸는다? 납득하기 어렵죠. 내가 쭉 봤어요. 선진국은 대체로 당대표나 후보는 당원들이 대체로 뽑아요. 근데 각국마다 보수정당 계통은 코커스를 당원들이 뽑고 예. 진보정당 계통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여론조사하는 데는 없었어요. 6년 전인가 내가 김무성 당대표 계실 때는 그때 당을 같이 하면서 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에 여론조사해가지고 후보 뽑는 나라는 없다. 예. 예. 너무나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무나 기능적으로 정치를 보지 마라. 예. 그 여론조사의 신뢰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모든 후보들이 나가서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려면은 레이스를 그러면은 두세 달 줘야 된다. 예. 미국같이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해야 이 당원들이든 일반 국민들이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여론조사한다. 그래야 되면 지명도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출마했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케이 당대표 당원들 100% 뽑을 수 있어. 유럽도 다 그래 하고 미국도 그래 하고 그래 하더라. 예. 단지 이게 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과 한 두세 달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서 룰을 바꾼다. 이거는 분명히 누구는 안 돼. 네. 아니 누구를 시켜야 돼. 예.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네. 그렇게 읽혀졌을 때는 맨날 이제 국힘의 당원들은 얼마나 그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국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또 중도의 중립적인 국민들이 얼마나 그 동의를 할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100대 0 좋습니다. 뭐 당원들이 당대표 뽑는다는데 논리는 맞잖아요. 예. 그럼 하나 더 해서 금년도에 각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았는 것이 예. 경상경비를 받았는 것이 아마 국민의힘이 한 210억 받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20억 경상경비를 예. 선거경비 이번에 대선이 선거경비를 마찬가지 210억, 210억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선거 때는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오케이. 세금 써도 오케이. 그러면은 당원들 가지고 당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를 왜 줘야 돼, 우리가? 내 세금 가지고 각 당에 운영비를 대주는데 예. 어떻든 간에 나도 거기 세금 냈어.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이 이겁니다. No representation, no taxation. 대표권 없이 세금 못 낸다. 그래 따지면은 맞아. 국고 보조금을 안 받고
당원들의 당비만 가지고 당을 운영한다? 그럼 당원 가지고 해야죠. 근데 국고보조금을 경상경비입니다. 1년에 200억 받는다? 그러면 100% 당원만 가지고 한다?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민주당을 봤더니 민주당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뭐 여론조사 10%, 여론조사 10%는 아마 그 당시에 현재 여당을 보고 여론조사 10% 넣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유럽, 소독, 영국, 프랑스, 이태리, 미국 보니까 당원만 뽑는 정당이 대부분 보수 정당들이고 예. 완전 오픈을 해서 프라이머리 하는 정당이 진보 정당이더라고요. 그때도 여론조사는 없고 예. 그때 선거인단 들어와서 그냥 투표권 행사하고 나가고 그거는 뭐 역선택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역선택 해봐야 조금 있겠죠. 근데 대세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 룰을 고치는 그 원칙은 뭐 자기들 해도 시점이 지극히 아니다. 이랬을 때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나 그래도 새누리당에 마음에 있었던 새누리당 지지자들 국민들이 나하고 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랬을 때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예. 선거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이미 아마 100% 하기로 뭐 이래 다 결정을 했더라고요. 거의 뭐 사실상 뭐 확정이라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됩니까?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뭐 아까 다음 선거가 걱정이 그러니까 되죠. 장기적으로 이제 선거에서 이 룰을 적용한 후에 이제 네. 어쨌든 이거는 거의 결정된 거니까 이제 이후가 문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후가 세부적으로 어떤 부작용이나 우려점을 낳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봐야죠. 예. 제가 공천 과정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예. 박근혜 공천 완전 실패했잖아요. 진박 공천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죠. 황교안 공천 엉망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 안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 편만 대표시키고 내 편만 뭐 당직시키고 내 편만 공천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사람이라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래도 공천할 때 내 편 줍니다. 예. 근데 나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크게 소리 지르고 브레이크 걸지 않는 이상 당연히 나도 내하고 가까운 사람 공천을 주죠. 예. 객관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 뭐 감안을 하겠지만은 현재와 또 그 길을 가게 됐을 때는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미 뭐 100% 하는 걸로 다 결정이 되고 이래 되면은 그걸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현재 다행스럽게도 국힘의 당원이 100만 가는데 100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80만, 70만 되는데 거기에 윤석열 당원도 있을 거고 예. 홍준표 당원도 있을 거고 유승민 당원도 있을 거고 옛날에 대선 나왔던 각 후보들 당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당대표 나오시는 분들도 알게 모르게 자기하고 연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당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나가기 전에 전부 다 탈당하지 마라 또 입당해라 가지고 그 당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대통령 의중대로 가는 게 아니냐? 네. 대통령 의중대로 가도 괜찮아요. 그 뒤가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 잘못된 거죠. 권 의원님 제가 오늘 처음 뵙고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제가 느낀 점은 매우 신중한 성격이셔서 따로 뭐 어떤 점쟁이들처럼 돗자리를 깔거나 뭔가 점치는 형태의 질문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지금 이대로 당 룰이 개정이 됐고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 흔히 언론이 표현하는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케이스는 출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나와서 자기 어떤 그 경선, 당대표 경선 그 전국에서 자기 할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케이스는 당락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와서 정말 이 국가 경영은 어떻게 가야 되고 당 운영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죠. 확실히 내야 되는데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만나면은 야 이거 출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이기는 전쟁이 있고 지는 줄 아는 전쟁이 있어도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케이스가 결과가 예측된다 하더라도 아마 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근래 못 만나봤으니까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 특정인은 안 된다. 예. 뭐 특정인은 차라리 특정인을 시키기 위해서 좀 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 누구는 안 돼. 그래가지고 뭡니까 인위설법이라고 합니까? 예. 야 요즘 같은 좀 민주화된 나라의 정당에서도 예.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 나라서는 조금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예. 저는 요즘 정당을 안 합니다. 예. 정당을 안 하지만은 네. 내가 그 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깝죠. 당원과 당심과 민심의 비율도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것도 이제 시기가 문제라고 말씀 주셨고 잘못된 거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런 룰 개정도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결선 투표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또 바뀐다고 하고 뭐 역선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한 3가지 정도를 바꾼다고 하니 이것은 이제 특정 후보, 지금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을 타겟으로 해서 특정인을 당대표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전당대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어쨌든 권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시각이시고요. 네. 특히 결선 투표 조항은 그게 더 명백하죠, 사실은. 당신 100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선거제를 그대로 하면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된다. 이유는 그래야 우리나라 타당제가 그래도 네.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정치적 다양성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내가 늘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대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은. 대선은 결선 투표제 네네네,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러면 정당에도 결선 투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번 결선 투표제 주장은 특정인은 죽어도 안 돼. 응? 이 뭐 4명 뽑는 그 선에서는 1등 할 수 있고 2등 할 수 있고 3등, 4등 할 수 있지만은 네. 결선에 올라가면은 표가 쫙 모을 거 아닙니까? 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자신 없나? 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원리와 논리로 봤을 때 아니 당원이 당대표 뽑는데 당심을 듣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차후에 실제 총선에 갔을 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거나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자리에 가서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답습하고 즉 우리는 이제 과거로 가고 있다. 과거에 실수했던 그 전략대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 제가 이제 다시 여쭙는 거예요. 방금 마지막에 그 표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없는 걸까? 뭐가 자신이 없는 걸까? 아니면 혹은 자신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중에 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이 노선으로 가는 것인가? 저도 지금 굉장히 의아해요. 이대로 가면 총선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총선은 아시겠지만 수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이 아니라 지역 정당으로 고립되고 윤심으로 뭉쳐진 윤석열의 사람들로만 뭉쳐진 의원들이 총선 때 뽑힌다면 과반도 실패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도 좋지 않을 것인데 무엇을 믿고 이 길을 간다는 것인가 너무 근본적인 물음표가 달려서요. 그게 주위에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황 판단을 나는 오판한다고 보고요. 오판하니까 대통령한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봐요. 틀린 길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 편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 대통령이 되면 진영의 수장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수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예. 그죠? 총선이 2년 반 전, 그전에 6년 반 전, 그다음에 뭐 10년 반 전 보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예. 저 결과를 가까이 근래 그 결과를 보면서 왜 저럴까? 좀 답답해요. 물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저게 입장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걸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냥 안타깝죠. 예.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 보이잖아요. 예.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아 저게 안 되는 길인데 왜 저걸 고집할까? 왜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서 속으로 우리 어려운 야당 구해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대로 가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주류 세력들의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져서 전당대회도 마무리되고 순탄 그들의 시각대로 순탄하게 간다면 총선에 가서는 이 야당의 구호가 너무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즉 정권 심판에 올인하면 되는 거라서 왜냐하면 정부가 너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완성도 있고 공약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지켜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다면 고민할 지점들이 많잖아요. 현안들이나 이 정책 잘못됐다 설명을 야당이 해야 되는데 이대로 공천 다 마무리돼서 윤석열의 사람들로만 뭉쳐진 국민의힘이 탄생된다면 야당 입장에서 너무 좋은 그림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저는 논리적으로는 당무 관여해도 된다. 당원이니까. 그 선진국 다 그러는데 왜 우리만 그 일종의 하나의 허위의식으로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정개혁 과제, 노동개혁 지금 시동 걸었지 않습니까? 연금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이라든가 뭐 의료개혁이라든가 여기에 올인하시는 것이 다음에 총선에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길인데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가까이서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좀 걱정이 돼요. 실제로 걱정이 돼요. 이 믿든 거 없든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대통령 안 되면은 나라 어렵고요. 그러면 이 복잡 미묘한 국제 정세에서 한국에 설 자리가 없어요. 실제로 대통령이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셀즈도 하고 경영도 하고 외교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저렇더라고요. 현재 국민의힘의 그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5선까지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5선도 하셨으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생각을 하실 텐데 저 기대하고는 다르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조금 저는 좀 의아합니다. 지난번에 저 이준석 파동 났을 때도 아니 말이야 그 젊은 당 대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동양적 유교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버릇이 없죠. 말도 안 되죠. 근데 큰틀에 봤을 때는 뭐 그런 사람 있으면 또 어때? 근데 선거 때 이후에 의회됐던 젊은 층을 가져왔잖아요. 앞으로도 또 젊은 층을 좀 이래 그래야죠, 최소한 그래야죠. 반은 가져와야 선거 이기는데 아이고 미운하거나 그래 좀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 선거연대 파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거연대 파기하면은 통치연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지지율이 40몇 % 유지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에 됐던 선거연대를 그대로 갔잖아요. 노조, 뭐 정교조, 그죠? 그 연대를 끝까지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게 40% 유지되는 겁니다. 그 대신 국정은 엉망이 됐지만은 왜냐면 거기 손을 대야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정부는 처음부터 개혁 과제도 아직까지 세팅이 덜 된 상태에서 선거인데 맞아 뭐 지금 안철수 대표도 이제 거의 뭐 이 룰 개정에서 거의 반대 진영으로 들어가고 이준석 이미 나가줬고 유승민 반대 진영으로 돌아가고 당내에 똘똘 뭉친 그분들은 결속력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지켜보겠죠. 지켜보겠죠. 저도 결과가 조금은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맞닿아 있는 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연관된 얘기도 합니다만 현재의 의회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지금 예산 전국조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뒷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는 뭐 법인세 감세라든지 이제 예산 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난맥상들이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해야 하는 집권 여당의 숙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여당의 책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당의 룰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아하니 의회 정치가 더 잘 굴러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인세 뭐 3% 포인트이나 1% 포인트이나 이거는 내세운 명분이고요. 내부는 오기 싸움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초대해가지고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왜 안 해줘? 야당은 우리가 절대 다수당인데 왜 다수당을 인정을 안 해줘? 그 오기 싸움이 붙은 겁니다. 어느 쪽이 물러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 진영의 그 밑바닥에는 언제부턴가 한국 정치는 증오와 저주의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상해요. 야당이 민주당을 보면 차라리 김정의하고는 대화를 하겠는데 윤석열하고는 하기 싫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다 만나겠는데 야당 대표는 싫다. 못 나겠다. 네. 그건 오기거든요. 예. 이 국민 국정을 놓고 우리 이야기를 할 때는 개인이 좋고 나쁜 것도 작동이 되지만은 네. 전체 놓고 봤을 때 아이고 그래도 오해노 만나봐야지. 현실적으로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면은 통과시키려면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윤석열 예산 반영시키고 이재명 예산 반영시키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기 싸움 하는 거죠. 예. 그 주고 나는 국민이 주고 나는 거죠. 공무원들은 편하죠. 열중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언제부터 우리 정치가 이렇게 증오와 저주의 정치로 빠져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영 논리가 되면서 전에는 지역 감정이 그래 하더니 지역 감정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예. 진영 싸움으로 되면서 각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자기 진영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이 문재인 대통령 심판해줘.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속을 해. 이런 요구가 너무 강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해소한 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당선되면은 그때 내세웠던 그 공약도 선별해서 지켜야 할 공약, 유보해야 할 공약, 예. 포기할 될 공약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석에서 선배들하고 하면 늘 논쟁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박근혜 적폐청산 하다가 세월 다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공한 거는 자기 지지자들은 잡아놨잖아요. 이번에 다시 문재인 적폐청산에 치중하고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대통령 국정 운영이 오히려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난 그래 이야기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선배들은 아닙니다. 나하고 반대야.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은 진짜 지지율 안 오릅니다. 지지율 오르려면은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개혁을 하고 밀어붙였을 때는 오르지만은 예. 손봐줘야 할 사람들은 손봐주면 안 오릅니다. 하여튼 몇 달 동안 안 오르더라고요. 예. 내가 보기에는 노동개혁 여기서부터 이 시동이 좀 걸려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그 마지막 그 주제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권 의원께서 저희 스픽스를 처음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참 그간 많이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10월 29일에 있었던 이제 참사.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안 전국이 이제 타결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 본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여야가 뭔가를 합의했다는 소식은 사실 이번에 거의 없었는데 국정조사는 어쨌든 여당이 합의를 했고 그리고 대신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본조사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보면 우리 보수 정당이나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 참사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치고는 국민들의 공감을 좀 불러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구석들이 많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구성이 많다는 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를 당했던 어떤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행동을 여당 스스로가 했다라든지 내지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런 일정을 만들었다든지 이제 그런 움직임이나 스탠스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카드를 합의해주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 유가족들이 처음 국회에서 모이는 자리에 여당 국조위원 7명 특위위원들은 아무도 나타나질 않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태원 참사 나고 난 다음에 저는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을 저는 하나도 못 올리고 있어요. 글을 올린다는 자체가 미안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조의를 표한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을 막 가본다 하면서도 아직 못 가는 이유가 야, 어떻게 무명화된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예. 어떻게 젊은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다가 어느 날 거기 가서 그렇게 압사하죠. 158명인가 그렇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복기를 해봅니다.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 주무장관은요. 법적 도의적 책임도 무조건 책임지고 물러난다. 네. 물러나야죠. 물러나면은 수습해놓고 물러나라. 그래 할 수도 있고 바로 사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우선인데 예. 어떻게 저런 자세가 나올 수 있을까? 만약 내 아들이 그 가서 우리 아들이 그런 나이 또래 아닙니까? 내 아들이 그 가서 내 딸이 저 가서 그랬을 때 나는 현 정부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국가냐? 부모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글을 못 돌려요. 이태원 국조에 대해서는 뭐 야당의 일부 정치 공세가 있겠죠. 예. 뭐 있을 수 있죠. 예. 여당은 국조 합의를 해줄 때 저는 본 마음은 일단 예산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합의해줬다. 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럼 국정조사가 지렛대인 거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물론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뭐 해가지고 사고로 해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떠나서 총체적 책임이잖아요. 예. 그런 자세로 다시 이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들은 오죽하겠어요. 왜 내 아들 딸들은 죽었을 때 위포도 없고 사진도 없고 저런 식으로 어느 날 막 진짜 도망가듯이 장례를 치러야 되나? 예. 그 말이 됩니까? 나는 제일 처음에 제 개인적으로 왜 저 위패도 없고 저는 사진도 없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니까 그게 법에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이 뭡니까 유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처음부터 나는 처리를 잘못했다고 봐요. 대통령은 며칠 동안 계속 분향소를 다녔잖아요. 네네. 다녔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법적 따지기 전에 정치적 문제로서 접근해서 지금도 현재 정부에서 풀어야 돼요. 정말 풀어야 돼요. 예. 저는 그 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데서 걱정을 하지를 않아요. 예. 왜 걱정을 하지 않느냐? 이미 국민들은 우리 세월호 사고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봤잖아요. 예. 예. 만에 하나 민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기미만 있으면 국민들은 완전히 돌아설 겁니다. 그게 아마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현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3당으로만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열리지 않겠죠? 그래도 여당도 뭐 자기들이 뭐 눈치가 이미 있다면? 시작했으니까 하기는 하겠죠. 예, 예. 아무 신뢰가 없고 예. 아마 여론의 뒷받침도 예. 이래 확 따르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까지만 일단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권 의원께서 권오을 의원께서 저희 스픽스를 처음 또 찾아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새로 해보고 현재 국민의힘의 현 주소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현안 직설 화요일의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